요즘 꽤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그렇죠. 3조 7천억 정도가 뭐 이제 시장에 이제 풀린다고 하는데 부동산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이어서 두드러진 것은 30대의 행보예요. 음.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채권을 팔아다가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보면 돼요. 30대들은 투자지능이 굉장히 높은 세대고 단군 이래의 가장 이제 고지능 세대에 해당이 돼요. MZ세대는 결코 부동산 친화적 세대는 아니에요. 투자 친화적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투기적 수요로 그러면은 변질된 거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자꾸 왜 부동산에다가 파킹하려고 그럴까?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이른바 부동산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린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금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수다 초대석. 야, 오늘 저희 채널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 박원갑, 우리 KB 그 수석 그 연구위원님이신가요? 예,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네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위원님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네. 배워왔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이 강의하신 지가?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것은 올해로 아마 32년째가 되네요, 벌써. 제가 95년부터 제가 부동산 기자를 시작하면서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거든요. 땅 냄새를 맡으셨어요? 그러고 근데 TV에 네. 나온 거는 네네네. 2006년이니까 올해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네. 한 12년? 이 정도에서 제가 그 코엑스 막 이런 데서 막 네. 큰 데서 강연을 이미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우스포 사태 때. 네네네. 그때 부동산 수요가 많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담론, 특히 거대 담론을 앞세우는 분들, 당위론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시는 분들은 저는 잘 안 믿어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이신 것 많이 같은데요. 속았죠, 담론에. 맞아요. 맞아요.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의 부동산 담론이 일부는 맞고 네. 일부는 틀리는데 네. 아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적 사기극에 아마 휘말려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 시장만큼 당위와 소망이 뒤섞이는 데도 없어요. 네. 주식은 오르면 좋죠. 네, 네. 주식 오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근데 부동산은 반대잖아요. 어때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한쪽은 오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돈 내리기도 그죠. 기도하잖아요. 사야 될 사람들은 높아지는 게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어떤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액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시장이 뭐예요, 그러면? 돈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데인데. 맞아요. 그게 왜 당위가 들어가요?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현황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자기가 시장 평론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수요자들이. 수요자들이. 거기에 이제 당위론이나 이런 데 깊게 몰입되면은 부동산을 비평하려고 그러고 평론하려고 그래요. 집값은 당연히 빠지는 거 좋죠.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 아들도 지금 30 넘었는데 언제 집 살까, 얘가. 맞아요. 또 아니, 저는 집값이 하락을 기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네. 밸런스를 갖는 거예요,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가 밸런스. 중요한 건데. 밸런스. 주변에 보면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절반의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절반의 진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절반만 진실이라는 것은 절반은 뭐예요? 거짓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빨려들어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너무 상승 요인을 얘기하지 않고 음. 오로지 하락 요인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시장의 가격 형성의 절반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상승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AI 시대일수록 유튜브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는 시대일수록 이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가려듣기.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아요. 오히려 시장 힘이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은 석학보다 네네.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있는 그걸 보고 이제 집단 지성 혹은 군집 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네네. 석학보다 똑똑한 개인보다 적중 확률이 한 10에서 한 25% 정도 높아요. 그래서 어떤 영웅을 따르기보다는 인플루언서를 따르기보다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서 뭐 하락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상승하는 사람도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얘기를 중지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제발 구호를 외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항상 내가 중심을 잡고 그렇죠. 여러 얘기를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리는 고독한 결정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해요. 네네. 유튜브 보세요. 뭐 내일 모레 다 끝장났다고 그러잖아. 그거 뭐예요 지금? 안 끝나. 네네. 그걸 이제 공포 저널리즘이에요. 공포를 뭐예요? 이게 하나의 팔아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 조회수 장사 이런 네, 거죠. 네, 네, 네. 일단 공포를 주입해야 돼요. 불안을 주입해야 볼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네. 공포와 불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왠지 우리 교수님 제가 사실 사석에서 뵙는 건 네, 처음이잖아요. 네, 사실 12년도쯤부터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요. 네. 제가 17년도에는 코엑스에서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돼서 만나 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목례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업을 했는데 오늘 이게 진짜 맞닥뜨려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이게 중심을 가지고 중도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대화에서 저는 시작부터 보여요. 저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훌륭한 선장은 네네. 바다하고 싸우지 않아요. 제가 원래는 교수님 강의만 듣는 것도 재밌어 했는데 오늘 이게 첫 만남 딱 갖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수님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옛날 박사님이시잖아요. 사실 요즘 박사님들은 AI 많이 써요. 근데 옛날 박사님들은 그런 거 많이 없이 그런 거 없이 요새 하잖아요. 그거 별로 안 말린다고 그러던데. 요즘은 AI를 그대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네,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학문의 하나의 절차라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너무 이제 벤치마킹이 들어간다거나 이게 표절이 들어가주면 안 저희들 되죠. 때는 그랬죠. 안 되니.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못 쓰고 박사님 되셨으니까 그거 얼마나 어렵게 아니에요. 만든 논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저는 박사는 기말고사 레포트 한 100페이지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사 떴다고 뭐 세상을 뭐 다 아나요. 이제 박사는 제가 네. 듣기로는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체득한 사람이지 뭐 박사 뭐 그거 뭐예요 그거 3년 지나면 다 올드한 얘기예요. 그렇긴 하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시의성이 다 없어지니까.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게 네. 중요하지. 네, 그건 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정치 외면학과를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정치 이야기는- 외면학과.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엇갈려. 맞아요. 엇갈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사람하고는 싸우지만 나는 여기 안 정치, 싸웁니다.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뭐 여론몰이를 하거나 인기몰이를 하지 않겠다. 저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네. 부동산 시장을 뭐 이런 도시계획학뿐만 아니라 뭐 역사, 심리, 경제, 뭐 철학 요 다각도로 제가 관심이 많아요. 네. 대부분 부동산은 인생에 대한 얘기야. 지금 강남에 집 사야 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 살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그거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지. 옛날에는 삶이 규격화되고 약간 원웨이였다면은 지금은 멀티웨이예요. 다운화 시대지. 아니 강남에 아파트 안 사고 빌딩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내가 뭐 가령 뭐 직장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뭐 가령 천안에 사는데 네네.
아니면 대전에 사는데 왜 서울에 집 사야 돼요? 한풀이로 사는 거예요? 음. 그거는 옛날에는 맞았지. 음. 부동산 중독 사회에서는. 음. 지금은 그런 세대가 그런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역도 아니고 그런 트렌드는 음.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네. 집을 꼭 사야 돼요? 안 사도 되죠. 그거야 뭐 그거는 자산 포트폴리오 일환이기 때문에 네네네. 죄송하지만 그거는 꼰대 마인드라니까. 야,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 저 시작부터 배움이 많은 시간이 되고 있다는데. 제가 터민남이잖아요. 터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라고요. 하여튼 교수님,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박원갑 교수님 앞으로도 제가 또 모실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하신 것처럼 요즘 꽤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막 3조 7천억 정도가 뭐 이제 시장에 이제 풀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동산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돈의 속성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라는, 이른바 투트랙으로 이걸 접근하면은, 우리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알 수 있어요. 네네. 돈은 물과 같아요. 그 돈을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물의 흐름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흐르죠. 맞아요. 결국은 자본 역시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네. 관측되는 정시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도 어떻게 보면 이런 유동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주택 취득자금 흔히 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있잖아요. 예, 그걸 예, 예. 분석해 보니까 네네네. 주택 구입에 주식 채권 매각 자금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되었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30대의 행보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 채권을 팔아다가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30대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예, 예. 30대들은 투자 지능이 굉장히 높은 세대고 단군 이래의 가장 이제 고지능 세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대는 부동산과 금융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익률로 판단합니다. 근데 MZ세대의 특징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죠. 오히려 준금융 상품, 유사금융 상품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표준화되고 교육화되어 있으니까. 주식이 당연히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시장을 오가면서 민첩하게 배팅하는 세대 이렇게 보면 되죠. MZ세대는 결코 부동산 친화적 세대는 아니에요. 투자 친화적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투기적 수요로 그러면은 변질된 거냐?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왜냐? 이게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주식으로 번 돈을 집 한 채 더 사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죠. 의식주. 그러니까 집은 삶을 영위하는데 3대 뭐 필수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무주택자는 주식 투자로 벌은 자본이득의 한 70%를 부동산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이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마이홈이죠. 이게 투기적 제야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이 만약에 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하나 더 사가지고 막 여분으로 더 샀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인간은 그거는 본성이죠. 어떻게 보면 내 집도 없이 살아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그런 영속성 혹은 뭐 안정성 때문에 구입한다고 보시면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필수적. 근데 문제는 개인은 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집단화되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성을 담보하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도 하죠. 개인은 다 애달픈 사람이죠. 지금 집 사는 사람이 부자들이 집 사요? 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나 이제 젊은 애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데 행위 자체는 순수성을 띠고 있는데 그게 집단화되면은 반드시 순수성을 담보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해가 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보실 때는 이 주식시장하고 주택시장은 유기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금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게 입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투자 방법이 뭐예요? 대체 투자자니까. 집하고 뭐 나머지는 뭐요? 주식하는 거잖아. 채권은 어렵고. 네. 실제로 그런 그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연구를 보니까 네. 이른바 ICT 같은 네. 정보통신 기술 주식들이 시가총액이 한 10% 늘어나면은 주택 가격은 한 2년에 걸쳐서 한 1, 2% 정도 상승하더라. 뭐 이런 통계도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서울 아파트 간의 상관계수가 0.87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상관계수는 0에서 1까지가 있죠. 0.9 정도 된다는 거죠. 두 시장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자꾸 왜 부동산에다가 파킹하려고 그럴까? 이거는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자산 구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심적 회계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멘탈 어카운팅인데,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언제든지 달아나 버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불안한 계좌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험해요. 무섭고. 그렇지. 근데 실물 주택은 어때요? 안전한 계좌죠. 안전자산이죠, 상대적으로.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주식은 휘발성 자산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콘크리트 자산이잖아요. 시멘트 자산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사실상 또 그렇기도 하고. 그쪽으로 옮기러 올라가는 것은 인간의 뭐 그거는 기본 속성이죠. 자,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볼 거냐? 근데 자금은요. 아까 제가 칸막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대체하거나 완전 이동 개념이 아니에요. 부분 이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가게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게 내가 주식으로 벌었어. 네네. 그러면은 내가 집 사는데 보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집 사고 다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식 투자하는 거죠. 남는 돈으로. 그렇지. 거꾸로 이제. 예.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점심 때 증권사 이제 전무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객님이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막 돈을 싹 다 빼가지고 부동산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거기서 조금 빼다가 혹은 뭐 좀 많이 빼다가 사는 거지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겠어요? 맞죠. 뭐 그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 아예 다 빼기는 또 그것도. 그래서 너무 그렇게 완전히 그러면 이게 생산성 자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기성 자금, 이른바 부동산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린다. 그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말하면 자금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보시고 어쨌든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막기는 힘들고 가긴 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되돌아온다니까요. 되돌아오고 또는 또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다 만약에 넘어간다면 고객의 탁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안 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제나 강력한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매력도와 신뢰도를 키운다면은 말하자면 체질 개선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부동산을 살 필요 없잖아요. 네, 자, 가령 이런 거죠. 아니 배당이 따박딱 나오면 누가 오피스텔을 사요? 안 사되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처럼 이 자금들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죠. 뭐 그런 장치들이 일부 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걸 강화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